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과 같이 물리학원을 함께하게 될 호풍고등학교 교사 김세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물리학 첫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결 안내, 두 번째로는 1학기 수업 계획, 그 다음에 1학기 평가 계획, 그 다음에 1단원에 대한 소개, 물리학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차시 예고를 한 후에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결 안내입니다. 오늘 제시하는 과제를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제출했는지를 확인해서 판단합니다. 다음날 오전 9시까지입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제 시간에 제출하지 못했을 때는 리로스쿨 글뜨기로 사정을 꼭 알려주시고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이 안 된 학생들은 선생님이 따로 문자를 보낼 테니까 그 문자에 응답하여 주시고 선생님이 보내는 대로 또 바로 확인하여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 수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 이제 저희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온라인 수업의 흐름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각자 5에서 10분 정도 해당되는 교과서 페이지를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지에 첨부된 선생님 수업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이어서 개별 활동으로 부여된 과제를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 진도입니다. 1학기 진도는 1단원 역학과 에너지 단원을 1학기에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교과서 83쪽까지입니다. 총 우리 교과서는 1단원부터 3단원까지 있습니다. 3단원까지가 있는데 1학기에 1단원까지 나가고 2학기에 2, 3단원을 한꺼번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평가 계획입니다. 1학기 평가는 크게 우리 학기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나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퍼센트의 조절이 있었습니다. 지필평가를 50%, 수행평가를 5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1학기 100점 만점 중에 100점 만점에서 지필평가에서 100점을 맞은 학생들은 일단 50점 획득하는 거고 수행평가에서 나머지 50점을 획득해야 1학기 총점이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필평가는 선택형 100점으로만 실시하겠습니다. 논술형은 수행평가에서 모두 치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실험 하나, 개념 소개 자료 제작 하나, 그 다음에 과학 논술 하나, 이건 논술형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수행평가가 총 50점 만점이고, 실험과 개념 소개 자료 제작은 각각 20점씩이고, 과학 논술은 10점입니다. 이 평가 시기는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이 평가 계획이 시기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어느 부분에서 평가할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 1, 01, 01 되어 있는 것은 뒤에 우리 성취 기준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 배울 역학과 에너지 단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학과 에너지 단원은 우리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잘 하고 싶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역학과 에너지 단원을 반드시 충실히 잘 배워서 이 부분의 내용들은 어딜 가서든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저도 1학기, 한 학기 동안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역학과 에너지 단원에서 처음 나눈 부분이 힘과 운동 단원입니다. 여기서는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속도, 가속도, 힘 이런 것들로 힘은 뺄까요? 변이, 속도, 가속도 등으로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법칙 3가지 법칙이 있죠. 그 3가지 법칙에 대해서 그 의미들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1학년 때 배웠던 운동량과 충격량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에너지 부분, 에너지 보존 법칙을 비롯해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과 에너지 부분입니다. 여기는 열기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열기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엔진, 자동차 엔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열역학 제1법칙과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그리고 열 효율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볼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공간과 에너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여러분들이 수십 가지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여기는 정성적인 설명, 정성적 설명 위주로 배우고, 실제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본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로 나온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핵융합 발전과 핵분열 발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1학기에 다 배우고 이와 관련돼서 수행평가와 지표평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단원의 성취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취기준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우리가 물리학 원을 잘 들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내가 이 단원을 제대로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선생님 중요한 내용에는 빨간색으로 색깔을 넣어놨으니까 빨간색만 잘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를 찾아야 됩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사례를 찾고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에 대해서 분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서 이 운동 사례를 분류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직선상에서 물체의 운동을 정량적으로 예측해야 됩니다. 이 정량적이라는 말은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계산. 정확한 값을 찾아내는 뜻입니다. 여기는 계산하는 공식들이 나오고 계산하는 과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물리학 원에서는 물체의 운동을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만 다루게 되겠습니다. 직선상이라는 말은 1차원이죠. 1차원. 1차원상의 물체의 운동만을 다루고 물리학 2로 넘어가면 이제 2차원상의 운동을 다룹니다. X축, Y축에서 이 평면상에서 운동을 다루고 물리학 1에서는 직선상, 1차원상, 직선상에서의 운동을 다루니까 좀 쉽습니다. 그렇게 알고 수업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뉴턴의 운동 제3법칙만 따로 떼놨습니다. 그래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힘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임을 그 힘이 작용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또 속력의 변화를 여기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정량적으로. 운동량 보존 법칙은 항상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1학년 때 했던 충격량과 운동량과의 관계, 충격량이 운동량이 변화하는 것 같다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직선상, 여기도 마찬가지죠.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 이건 중학교 때 배웠었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게.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게 역학적 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해서 우리가 설명해보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까지가 우리 힘과 운동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열역학입니다. 열역학. 그래서 열기관에 대해서 배웁니다. 열기관이 열과 일을 주고받아서 내부 에너지가 변화된다는 것을 설명할 건데, 이 부분이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열이 모두 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인데, 여기가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열역학 제1법칙과 열역학 제2법칙을 여기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여기부터는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이 특수한 경우, 등속도로 운동하는 경우, 관찰자나 물체가 등속도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적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속도 운동하는 경우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만 물리학 1에서 배우게 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리학 2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모든 관성계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가 동일함을 알고, 그 다음에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동시성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로 나타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핵융합 발전, 핵분열 발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물리학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 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이제 물리학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물리학이 뭔지를 정의 내리기는 뭐 많이 어렵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학이라는 것은 자연에 숨겨진 규칙을 찾아내려는 학문입니다. 규칙.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람들이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름 저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이 우주에 어떤 규칙이 숨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건 흡사 뭐하고 같냐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게임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게임의 규칙이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한 설명서가 있는 책을 보든지 아니면 그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을 때는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게임의 규칙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의 규칙을 찾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키보드를 눌러보고 마우스를 움직여봐서 내가 어떤 키보드를 눌렀을 때 내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키보드를 눌렀을 때 물체가 내 캐릭터가 이쪽으로 앞으로 가더라. 어떤 경우도 A라는 키보드를 누르면 이쪽으로 가더라. 이걸 내가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나름 게임의 규칙을 하나 찾아낸 거죠. 그럼 이 게임의 규칙은 그 게임을 만든 제작자가 실제로 이런 규칙을 넣어서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연히 내가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런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여하튼 하지만 나는 A라는 걸 누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규칙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는 이 게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이 게임을 하려면 A를 누르면 캐릭터 앞으로 간다 이렇게 계속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연히 이 우주가 누가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이 우주에 숨겨진 규칙을 어쨌든 실험과 나의 논리와 나의 이성을 통해서 찾아내려는 학문이 바로 물리학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물리학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물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리학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물리학이라는 것은 시공간이라는 무대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는 시공간입니다. 시공간이라는 무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물체의 운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학문이 물리학입니다. 이 내용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리학이라는 것은 시공간이라는 무대니까 시공간이라는 무대는 바로 어디냐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입니다. 우주. 이 세상,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물체의 운동으로 설명하려는 겁니다. 운동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배우는 게 뭐냐면 속도, 가속도입니다. 속도, 가속도. 물체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든 다 물체의 움직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로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학으로 이제 세상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물리학의 언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물리량이라고 부릅니다. 물리량. 이게 물리량의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물리학으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물리량이 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량의 정의를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이 이런 물리량의 정의를 먼저 배우고 물리량의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고 이 물리량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 물리학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럼 물리량이란 뭔지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리량이란 정확한 이제 사전적인 뜻은 이겁니다. 물질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를 들면 뭐 질량, 뭐 부피, 온도 뭐 등등등 있겠죠. 뭐 이제 빠르게 나타내면 속도, 뭐 가속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양을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좀 더 와닿게 이제 설명하려면
물리학의 언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거는 영어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는 영어를 새롭게 배운다, 처음 배운다 그러면 영어 단어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단어를 써야 되는지 저 단어를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리학이라는 것은 물리량이라는 것은 물리학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할 때 그때 쓰이는 용어들, 영어 단어처럼 그때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의 개념을 잘 알고 써야 잘못된 개념을 전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리량이라는 것은 과거의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다 조사해서 정의를 내리고 찾아낸 자연의 규칙들을 다 이 물리량으로 다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도 그 용어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량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물리학에서는 물리량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벡터량이고 두 번째가 스칼라량입니다. 이 벡터량과 스칼라량을 나누는 것은 물리학 2에서 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개념만은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벡터량이라는 것은 방향과 크기가 있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단원에서 배우는 물리량 중에 이 벡터량에 해당되는 것은 단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에 대해서는 7가지입니다. 이 7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위치, 변위,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이 물리량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방향을 얘기해 주셔야 되고 크기를 얘기해야 됩니다. 속도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방향과 크기를 함께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뭐 오른쪽으로 빠르기가 얼마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물리학 1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물리학 1은 주로 1차원 운동만 다루기 때문에 직선상의 운동만 다룹니다. 그래서 방향은 두 방향밖에 없습니다. 여기 쌤이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쪽 방향 아니면 이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요거 아니면 이거. 그렇죠? 위 아니면 아래, 오른쪽 아니면 왼쪽, 앞 아니면 뒤. 그래서 두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쉽습니다. 그럼 이 방향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냐? 여기 이 오른쪽 왼쪽 가는 이 화살표는 속도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속도. 빠르기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속도는 오른쪽 방향이 있고 왼쪽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방향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 보통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많이 표현하죠. 여기를 플러스 방향, 여기를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표현하고 오른쪽 빠르기를 3m/s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랑 지금 화살표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도 3m/s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면 빠르기만 나타낸 거니까 아직 벡터량이 아니죠. 방향을 안 나타냈죠. 그리고 방향을 나타내려면 여기다가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3m/s,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3m/s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있는 얘들은 수학에서 양수, 음수가 아니라 여기는 속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벡터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한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입니다. 벡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은 게 아닙니다. 얘들은 방향은 서로 반대이면서 빠르기는 같은 애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위아래로 있는 요거는 힘으로 갖고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힘. 그러면 위아래 어느 쪽을 플러스로 둘까요? 우리는 방향을. 어디가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답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가 먼저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위쪽을 플러스로 하고 싶다. 나는 아래쪽을 플러스로 하고 싶다. 이거는 자기 마음입니다. 보통 이제 낙하하는 물체를 다룰 때는 여기도 물체가 낙하한다. 그래서 낙하한다 그러면 보통 아래로 떨어지니까 아래쪽을 플러스로 하세요. 한번 잡아볼게요. 이게 플러스 방향.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럼 결국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거는 내가 처음 플러스로 정했던 방향의 반대라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에 지금 6N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여기는 3N의 힘이 작용한다고 해봅시다. 됐죠? 그럼 여기는 좀 여러분 헷갈리게 해보자.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방향 할게요. 여기를 마이너스 방향, 여기를 플러스 방향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6뉴턴, 여기 3뉴턴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크기만 나타냈으니까 아직 방향을 안 나타내서 벡터량을 표현 다 못한 거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3뉴턴, 플러스 방향으로 3뉴턴, 마이너스 방향으로 6뉴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 힘과 이 힘 중에 누가 더 큰 힘인가요? 얘는 플러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3이 더 큰 거 아니냐? 아닌 거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방향. 수학에서 말하는 양수, 음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향이니까 그냥 방향만 비교하는 거고, 그리고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뒤에 걸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더 큰 힘이 작용한 거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하더라도 얘가 더 큰 힘입니다. 왜냐면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우리 물리학 원에서는 벡터량이라 하더라도 그냥 방향이 두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어디가 플러스를 할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을 플러스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또 다루면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스칼라량은 크기만 있는 물리량입니다. 여기는 방향이 없습니다. 따로 방향이 있기 때문에 크기만 얘기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물리학 1단원에서 배우는 대표적인 스칼라량이 이동거리, 속력, 질량, 에너지, 열량, 압력, 부피, 온도, 에너지 여기 보면 내부 에너지도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 이런 애들이 다 스칼라량입니다. 그래서 벡터량과 스칼라량이 어떤 게 벡터고 어떤 게 스칼라인지 구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물리량을 나타낼 때는 특별한 기호와 단위를 이용해서 물리량을 표현을 합니다. 그럼 물리량의 기호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물리량의 기호는 물리량을 나타내는 대표 문자입니다. 보통은 우리 줄임말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잘 아는 카충, 버스 카드 충전 이런 게 줄이듯이 줄이는 것처럼 이 물리량의 기호라는 것은 그 물리량의 첫 글자를 따서 그냥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줄임말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한글로는 줄임말 안 쓰겠죠. 영어로 된 걸 줄임말로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1단원에서 자주 쓰는 물리량, 1단원에서 배우는 물리량들의 기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배우는 게 변이와 이동거리입니다. 변이와 이동거리는 영어 단어 shift 이동한다 그런 뜻의 shift의 S자를 따서 S로 쓰고 소문자로 씁니다. 소문자 S로 쓰고 위에 벡터량인 경우는 위에 화살표를 그려주는데 물리학 1에서는 따로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물리학 1에서는 주로 크기만을 다루기 때문에 그냥 화살표 없이 S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게 방향을 같이 나타낸 값이다 하는 걸 표현할 때는 항상 이렇게 화살표를 써줍니다. 그다음 시간은 time에서 t를 따서 소문자 t로 씁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 쓸 때는 그 시간 이렇게 쓰지 말고 이제 시간이 3초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다음에 속도와 속력은 둘 다 velocity. 원래 이게 velocity가 속도라는 의미고 속력은 영어 단어로는 속력은 speed입니다. speed. 영어 단어는 아예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하지만 속도, 속력을 기호로 나타낼 때는 둘 다 소문자 V로 씁니다. 소문자 V로 쓰고 속도는 방향이 있으니까 위에 화살표를 그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얘기지만 물리학 1에서는 주로 크기만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화살표는 다 빼고 그냥 V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속도는 acceleration 해서 이게 가속도라는 뜻이죠. 가속한다는 뜻이죠. 여기는 A라고 씁니다. 가속도는 벡터량이니까 화살표를 그려주는데 물리학원에서는 따로 안 그립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많이 쓰는 가속도 중에는 중력 가속도가 있습니다. Gravity Acceleration 해서 여기서 앞글자 G를 따서 소문자 G로 씁니다. 그래서 소문자 G는 중력 가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G 값은 9.8m/s 제곱입니다. 지구의 평균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입니다. 질량은 mass에서 m, 그 다음 힘은 force에서 f, 운동량은 모멘텀인데 P로 씁니다. 제일 처음에 P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P로 쓰는데 이건 소문자로 P로 씁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은데 여기서는 하진 않겠습니다. 왜 P로 쓰는지에 대해서는. 그럼 충격량은 impulse가 영어로 충격량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문자 I, 이거 대문 I입니다. I, L이 아니라 대문자 I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충격량은 I로 씁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은 모두 방향이 있는 값입니다. 그럼 일은 work에서 W로 씁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기호를 쓸 때는 모두 쓰면 지금 똑바로 이렇게 써놨지만 기호는 보통 눕혀서 쓴다는 거
쓸 때 이렇게 기호는 눕혀서 써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단위는 이렇게 세워서 씁니다. 뭐 이렇게 쓰면 눕혀서 쓰면 이거는 질량을 의미하는 거고 세워서 쓰면 이거는 단위 미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미터.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걸 좀 구분해서 써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에너지 영어로 에너지 E에서 대문자 E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중학교 때 배울 때 위치 에너지였죠.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에서 PE, 포텐셜 에너지 또는 EP, 이렇게 아래 첨자로 작게 EP 또는 U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에서 KE 또는 EK로 씁니다. 압력은 프레셔 해서 대문자 P, 대문자 P로 이렇게 씁니다. 부피는 볼륨에서 대문자 V로 쓰고 온도는 템퍼러처 해서 대문자 T로 씁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빛의 속도는 speed of light, 이거 다른 이론인데 기호로는 C로 씁니다. C는 이거는 뭐 빠르다는 뜻의 다른 뭐 라틴어인가 있다는데 거기서 C를 따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하면 소문자 C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C 이렇게 쓰면 이건 빛의 속도를 의미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있는데 내부 에너지는 그냥 보통 에너지는 다 E로 쓰고 그다음 내부니까 뭐 internal 해서 IN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부 에너지 표현. 이 기호를 만드는 거는 또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같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기호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호들은 이 기호들을 쓰려고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기호들은 이걸 쓰려고 여러분들도 좀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호는 외워두면 좋습니다. 아니면 꼭 외워두시기를 권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물리량의 단위입니다. 물리량의 단위입니다. 단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단위를 잘 모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단위를 앞으로 물리학 시간에는 단위를 얘기하지 않으면 틀린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숫자를 이야기할 때, 어떤 물리량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단위를 얘기합니다. 단위를 얘기해줘야 그 물리량을 완벽히 얘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리량을 수치로 나타낼 때 기준이 되는 일정한 양을 단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단위는 숫자와 같은 개념이므로 반드시 단위를 함께 써야 됩니다. 단위를 쓰지 않으면 숫자를 안 쓴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얼마냐? 100이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100이다. 이렇게 쓰면 틀린 거죠. 100 뭔지, 100m인지, 100km인지, 100cm인지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이게 미터로 쓰냐, 킬로미터 쓰냐, 센티미터로 쓰냐에 따라서 이 값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는 숫자와 같은 겁니다. 숫자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위를 써줘야 이 물리량을 완벽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거리를 물어봤는데 100초다. 100초. 말도 안 되죠. 잘못 쓴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물리량에서는 그 단위가 뭔지를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물리량의 단위는 기본적으로는 SI 단위계, 국제표준 단위계를 씁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국제표준 단위계를 써서 이 단위에 맞춰서 단위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 단위계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이제 MKSA 단위계인데 여기는 단위 앞글자를 다 땄습니다. MKSA. 그래서 길이는 요 M, 미터. 질량은 K의 킬로그램. 시간은 S의 초, 세크. SAC, 세크죠. 그 다음에 전류는 암페어, AM, AMPER, 암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기본 단위가 미터이고 질량은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입니다. 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입니다. 시간은 기본 단위가 초입니다. 초. 전류는 기본 단위가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리학 시간에 뭔가 계산할 때는 길이가 나오면 무조건 다 미터로 바꿔야 되고 질량은 무조건 다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고 시간은 무조건 초로 다 바꿔야 됩니다. 전류는 무조건 암페어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SI 단위계는 이 MKSA 단위계에다가 온도의 단위를 켈빈이라는 온도의 단위를 하나 더 넣고 그다음에 광도, 빛의 밝기 뭐 이런 걸 칸델라라는 단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량 이게 몰이죠. 화학 시간에 많이 쓰죠. 몰.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냐, 그래서 몇 몰 들어있냐 할 때 그 몰입니다. 그래서 이 MKSA 단위계랑 이거 3개의 단위계 총 7개의 단위계를 합쳐서 SI 단위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단위는 모두 이 SI 단위계의 기본 단위에서 유도된 단위입니다. 이 단위들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새로운 단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단위들은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 물리량들의 기호와 단위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I 기본 단위입니다. SI 기본 단위는 우리가 살펴봤지만 총 7개가 있었습니다. 길이, 시간, 질량, 온도, 전류, 광도, 물질량이었습니다. 길이는 기호로 L로 표현하고 단위는 미터입니다. 시간은 기호로 T로 표현하고 단위는 S, 초입니다. 읽을 때는 S라고 읽는 게 아니라 초, 세크 또는 세컨드라고 읽습니다. 그다음 질량은 기호로는 M으로 쓰고 단위로는 킬로그램입니다. 온도는 대문자 T 쓰고 단위로는 켈빈입니다. 켈빈은 절대 온도를 의미하는데 이 켈빈은 이제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려면 또 몇 가지 수식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기호로는 I로 쓰고 단위로는 암페어를 씁니다. 광도는 기호로 이것도 I로 다른 걸로 IV로 쓰기도 하고 I로 쓰기도 합니다. 이건 단위로는 칸델라를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질량은 기호로는 N으로 쓰고 단위는 몰을 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어지는 SI 유도 단위들은 이제 이런 기본 단위들을 곱하거나 나눠서 이런 유도 단위를 만들어냅니다. 속력 속도는 미터 퍼 세크,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걸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읽습니다. 힘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이거는 그냥 뉴턴으로 바꿔주기 됩니다. 뉴턴. 원래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그러면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했다는 말은 뭐냐면 킬로그램은 여기 있는 질량의 단위죠. 질량의 단위에다가 그다음에 가속도의 단위를 곱했다는 말은 힘이라는 걸 구할 때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뉴턴의 제2법칙 공식 F는 m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 물리량을 구하는 공식들도 같이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꼭 외워두면 좋습니다. 에너지나 일은 단위를 보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아까 요 위에 있었죠. 요거에다가 또 미터를 한 번 더 곱해준 거죠. 그럼 이거는 뭐였냐면 이거는 단위가 뉴턴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힘. 이거는 길이 미터입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 S 해주면 1이 되는 겁니다. 1이 되고, 또 여기는 보니까 킬로그램 질량에다가 미터 퍼 세크를 요거는 요 질량에다가 요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은 미터 퍼 세크 제곱 요 속력 속도를 제곱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이거는 속력 속도의 제곱 mv 제곱이 에너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래서 질량에다가 속도 제곱을 곱하면 에너지 단위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단위를 잘 외우고 있으면, 단위를 잘 변환할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공식 자체를 거꾸로 유도해낼 수도 있습니다. 부피는 미터를 3번 곱하는 거니까 미터의 세제곱. 압력은 단위를 보니까 한 보세요. 킬로그램 퍼 미터 곱하기 세크 제곱입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 우리가 어떻게 식을 유도해 볼 수 있냐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나누기 미터 제곱, 이거랑 같은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미터가 없어지고 나누기가 여기에 나누기에 요 두 개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건 뭐냐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은 뉴턴입니다. 뉴턴을 미터 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압력의 단위입니다. 힘을 면적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이게 압력을 구하는 공식이죠. 이걸 파스칼이라는 새로운 단위로 붙여주기도 합니다. 단위로. 그다음에 전하량은 보통 이제 기호로는 Q로 많이 씁니다. 전하량 Q. 대문자나 소문자 Q로 많이 씁니다. 그럼 이거는 암페어에다가 초를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새로운 단위로 쿨롱이라는 단위를 써줍니다. 전압은 볼트, 전압은 기호로는 V로 나왔습니다. V로 나타내고, 얘는 단위는 볼트입니다. 볼트. 기호랑 단위가 문자가 같죠. 그래서 이건 기울였으면 기호, 똑바로 쓰면 단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볼트는 단위가 줄 퍼 쿨롱입니다. 1쿨롱당 에너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 전자기 하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저항은 R로 씁니다. 레지스턴스에서 R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위가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V를 A로 V 나누기 암페어입니다.
이거는 오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음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거는 V는 IR, 오음의 법칙. V는 IR에서 이 또 R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 단위들은 기본 단위들을 다 곱하거나 나눠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유도 단위들을 잘 외워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물리량들을 구하는 공식을 거꾸로 유도해 낼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를 쓸 때 숫자가 많아지면 그 앞에 접두어를 붙여서 그 단위, 그 숫자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예가 1000m다. 이게 1000 앞에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걸 간단히 바꾸면 1km이죠. 그럼 이 1000의 공 3개가 이 K하고 같은 거죠. 이게 같으려면. 그래서 이런 K처럼 붙는 얘들을 접두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접두어 중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얘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거 기가는 10의 9승을 의미하고 메가 10의 6승, 킬로 10의 3승. 이게 10의 3승, 6승, 9승 요 값들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밀리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 요 세 개도 반드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의 3승씩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면 이제 단위를 환산할 때 쉽습니다. 킬로는 10의 3승, 공 3개를 의미하고 밀리는 소수점 3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mm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게 밀리가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3이니까 3승 미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소수점 뭐냐면 소수점 3자 0.001 하나, 둘, 셋, 3개, 소수점 3개 같다는 뜻이죠. 세간 미터. 이거하고 같다는 거죠. 이런 걸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둘, 좀 물리량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보통 우리가 C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C로 표현하고,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per sec입니다. 그럼 이걸 킬로미터로 한번 바꿔볼까요? 킬로미터를 바꾸면, 킬로미터는 10의 3승이니까, 3 곱하기 10의 3이 날아가니까 10의 5승 킬로미터 per se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0만 킬로미터 per sec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계의 최고 속도입니다. 이 우주에서의 최고 속도이고, 시공간의 기준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시공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값은 중력가속도는 G라고 기호로 표시하고 약 9.8m per sec 제곱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9.8은 아니지만 지구의 전체적인 평균을 내봤을 때는 9.8m per sec 제곱이라는 걸 기억해두면 좋겠고, 이거는 약 10이죠. 약 또 10m per sec 제곱이니까 중력가속도는 한 10 정도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구에서 태양 사이 거리는 보통 1AU. AU는 천문 단위라고 부릅니다. 천문 단위. 그래서 우주에서는 거리가 워낙 다 멀기 때문에 뭐 1m로 표현하면 숫자가, 이 앞에 숫자가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그냥 1로 잡고, 그래서 지구하고 태양 사이 거리의 몇 배냐 이런 걸로 잘 따집니다. 그래서 1AU, 2AU, 3AU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빛이 이동하는 데는 한 8분 20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빛이 이렇게 오는데 8분 20초 걸리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빛은 태양이 8분 20초 전에 내보낸 빛인 거죠. 그럼 우리는 8분 20초 전의 태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태양을 보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별을 보고 있다. 태양보다 더 멀리 있는 별을 보고 있다. 그러면 더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럼 더 멀리 있는 별을 보면 또 더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이 망원경을 이용해서 우주의 엄청 멀리 있는 우주의 별들을 관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별을 보면 볼수록 우주 초기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 할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가지 물체의 운동에 대해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물리량들을 한번 정해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제일 많이 배우지만 제일 기억을 잘 못하는 거. 이 속도, 가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 물리량의 정의들을 알아보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물치 운동을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교과서를 읽고 수업에 참여해야 되니까 교과서를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 선생님 강의를 듣는다고 모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학습지에 이어지는 문제들을 풀어서 과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